마녀는 라푼첼을 입구가 없는 높은 탑에 가두고 라푼첼의 긴 머리카락을 타고 탑을 드나들게 되죠. 어느 날 왕자가 라푼첼의 노랫소리에 이끌려 탑에 올라가고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어우. 하지만 마녀에게 들켜 라푼첼은 머리가 잘린 채 쫓겨나게 되고요. 왕자는 시력을 잃게 되죠. 그 후 둘은 재회하고 라푼첼의 눈물이 왕자의 눈을 회복시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초판본 라푼첼에선 숲속 탑 안에 갇혀 사는 라푼첼이 마녀 몰래 밤마다 왕자님을 만난 사실을 들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녀는 어느 날 라푼젤이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할 때까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고텔 마나님, 제 옷이 너무 작아져서 이제 더는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기서 라푼첼은 왜 옷이 점점 꽉 낀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죠? 뭐냐면은 바로 라푼첼이 왕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네? 말도 안 돼. 하지만 그림 형제는 이 부분을 순화시켜서 라푼첼이 임신했다는 뉘앙스를 제거를 해버리게 됩니다. 동화책이 좀 팔렸나요? 어떻게 됐어요? 예, 어느 순간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여기는 한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체 특별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가 영문판으로 출간된 거였는데요. 1823년에 영국에서 그림 동화집이 영어로 번역돼서 출간됐는데 당시 기사를 살펴볼까요? 그림 형제의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에 수록된 독일의 인기 있는 이야기들이 출판되었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와, 해외에서 반응이 더 좋았구나. 예, 좋은 반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문판은 언어가 다르다는 것 외에 기존의 버전과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그림이 들어갔나요? 예, 바로 맞았습니다. 바로 원본에는 없는 사파를 넣었던 것이죠. 와, 그림도 잘 엄청 그렸는데? 그러니까. 이제야 좀 동화책 같아요. 그쵸. 그림이 보고 있어야죠. 싶어. 보고 싶을 것 같아. 예. 맞아요. 그 아까 처음 보여주신 그거 있었잖아요. 독일에 그 처음에 독일어판 나왔을 표지. 때 예. 너무 표지는 정말 예. 딱 그거는 너무나 진짜 네. 무슨 역사책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 영문판은 한 가지 더 기존 책과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그림 동화집의 모든 이야기를 다 싣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야기들 위주로 50편만 발췌해서 잘했다. 축약본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그림 형제도 1825년에 영문판처럼 동화 50편을 발췌해서 출간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넣고 분량을 줄이면서 좀 더 인기가 많아진 거네요. 하이라이트 판을 만들었네. 네. 이것이 결국 동화집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책의 일종의 역주행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와, 지금 그럼 드디어 그림 형제의 그 노력의 빛을 보게 됐네요. 예, 그런 것이죠. 이렇게 그림 형제는 그 시기 독일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작가가 됐고 이것은 그림 형제 동화가 오늘날 세계문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단하다 뭔가. 그런데 이때 그림 형제에게 기쁜 일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바로 동화집이 큰 인기를 끌었던 해인 1825년 5월에 비렐름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비렐름이 결혼한 상대에는 바로 비렐름이 동화 수집을 하던 당시에 많은 도움을 줬던 도로테아 빌트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럼 설마 동화 수집하다가 서로 이렇게 눈이 마주쳤나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형제가 카셀로 이사를 갔을 때 어린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고, 와. 그리고 이제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형 이름을 따서 아들도 야코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와. 근데 형은 너무 슬펐겠는데요? 내 아니요, 동생을 셋이 빼서. 같이 살았습니다. 예? 죽을 때까지 같이 셋이요? 살았어요. 예. 결혼하신 그분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어땠는지.
그 분은 이상한 뭐라고 거구나. 나중에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남편 둘을 데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농담 삼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그림 형제의 그간의 노력도 점차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림 동화가 꾸준한 사랑을 받는 데에는 때론 동화 속 이야기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독일 민족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에서 아이들이 거듭해서 버려지고 또 위험에 처하는 모습은 18세기 유럽 일대의 실제 상황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나. 농장에서 일하던 당나귀가 너무 늙어서 이제 주인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개, 고양이 그리고 닭들을 이제 모아요. 그들도 모두 다 주인에게 버림받거나 아니면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브레멘의 음악가가 되기 위해서 가던 길에 도둑들이 금화가 쌓여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는 거를 이렇게 목격하게 되고 이제 배고픈 친구들이 다 같이 꾀를 내서 그 도둑들을 물리치고 그런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동화 속에서 이 장면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지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동물들은 도둑들을 쫓아내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당나귀는 앞다리를 창에 기대고 서기로 했습니다. 강아지는 당나귀의 등 위에 뛰어 올라가기로, 고양이는 강아지 위로 기어 올라가기로, 그리고 마지막 수탉은 날아 올라가 고양이의 머리 위에 앉기로 한 것입니다. 당나귀는 힝 소리치고, 강아지는 멍멍 짖어대고, 고양이는 야옹거리고, 수탉은 꼬끼요 하고 울어댔습니다. 그럼 도망가요 이게? 아, 이거 피라미드로 쌓아서 엄청 거대한 괴물처럼 보이게 한 거 아니에요? 아, 그림자나 막 그런 걸로요? 그렇죠. 게다가 네 마리 동물들이 소리를 한꺼번에 내니까 기괴한 소리가 돼서 들려서 이제 도둑들이 괴물인 줄 알고 도망치게 되는 거죠. 아, 네, 사실 브레멘 음악대는 당시 하층 계급의 노동력을 착취하다가 이용 가치가 없어지자 매몰차게 내버리는 지배 계급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브레멘 음악대 합창은 억눌린 자들의 저항의 목소리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결국 피라미드 쌓기는 쓸모없어져서 무능력한 존재로 취급받던 이들이 서로를 도와야 할 순간에 연대하고 협력해서 만들어낸 결과였던 거죠. 근데 니키 씨, 이 동물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브레멘에 꼭 굳이 가야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 브레멘이란 도시의 특성을 작용한 건데 이 도시는 일찍부터 상업이랑 그 국제 무역이 번성한 곳이라 그런 봉건 권력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자치 도시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19세기 초에 브레멘이 농촌에서 온 난민들의 목적지이기로 했어요. 그렇죠.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오래된 기록은 하멜른 마크트 교회의 유리 그림인데요. 1300년경의 개축 때 이 교회의 동쪽 창에 유리 그림이 있었는데 그림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문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과 바울의 날, 즉 6월 26일에 하멜른 시내에서 130명의 어린이들이 칼바리오산 방향 동쪽으로 인솔자를 따라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코펜까지 갔다가 갑자기 사라졌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1212년 독일 쾰른에 사는 한 소년이 십자군 원정을 외치기 시작하자 수천 명의 소년 소녀들이 몰려들었다고 하고요. 이들은 이탈리아 제노바까지 건너갔지만 아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소년 십자군 원정은 실패로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어린이 십자군으로 참가한 많은 아이가 희생되었다는 그런 해석이죠. 이건 그럼 뭔가 이게 담고 있는 게 맞네요. 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저희는 읽었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네, 그렇죠. 바로 독일어 사전을 편찬하는 일이었습니다. 독일어 사전은 처음에는 6권에서 7권 정도로 최소 6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전 작업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방대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필요로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출간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결국 독일어 사전 1권은 1854년에 가서야 사전 편찬을 시작한 지 16년 만에 세상에 선보일 수 있게 됩니다. 저자인 그림 형제를 전면에 내세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림 형제의 나이는 이미 70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저는 사전 편찬에 관련된 영화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단어 뜻만 써서 사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한 단어의 어원 가지고 수십 장의 문헌 자료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단어가 몇천 개가 실려 있으니까 개인이 만든 업적이라고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예. 교수님, 이 독일어 사전이 나왔을 때 이 대중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예, 과연 어땠을까요?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가 처음에 비난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독일어 사전은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게다가 초판 1만 부가 모두 팔려나가게 됩니다. 와. 사실 지금 독일 사람들이 쓰는 독일어가 그림 형제 덕분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진짜요? 그림 형제가 그 1000마르크짜리 지폐 얼굴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뒷면에 그 독일어 사전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그림 형제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아, 작품이죠. 진짜 큰 네. 업적이네요. 그리고 사전뿐만 아니라 문법도 정리했는데 덕분에 지금 우리가 쓰는 표준 독일어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 엄청나네. 거의 세종대왕님이네. 그러니까요. 작가님, 이 작업이 최근까지도 진행됐다는데 맞나요? 네, 처음에는 그림 형제의 개인적인 작업이었는데 점점 이제 국가적 사업으로 커지면서 세계대전 중에도 계속되고 나치 시대에도 그리고 동독하고 서독하고 분리됐을 때도 계속 이어져 와서 결국 무려 122년이 흐른 시간 뒤에 1960년에 33권으로 완성이 됐다고 해요. 33권이요? 백설공주는 백설공주의 친엄마인 왕비가 바느질을 하다 손가락을 찔려 피를 흘리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동화를 읽다 보면 바늘이나 물레에 찔려 피를 흘리는 여성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맞아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혹시 그 출산?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바늘이나 물레에 찔려 피가 나는 건 남성과의 성적인 접촉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아주 어린 여성일 경우에는 이것이 첫 번째 월경을 상징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건 뭐 반드시 그렇다고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백설공주에서도 첫 장면에서 왕비가 바늘에 찔려 피를 흘린 후에 곧 딸을 낳게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딸이 바로 백설공주가 되는 겁니다. 자, 이후 이야기는 백설공주의 친엄마가 갑작스레 죽고 새롭게 왕비의 자리를 차지한 계모가 백설공주의 아름다움을 질투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결국 주체할 수 없는 질투심에 사로잡힌 왕비는 사냥꾼을 고용해서 백설공주를 죽여버릴 것을 명령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림 형제 백설공주에서 왕비는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죽인 후에 그 증거로 이것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이게 뭐였을까요? 머리 아니에요? 내장? 머리카락? 머리, 내장. 내장? 내장이요? 자, 왕비가 증거로 머리도 아니고. 무엇을 가져오라고 한 건지 1812년 초판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혜성 초판부 다 읽었네, 보니까. 왜 알고 있지?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왕비는 사냥꾼을 불러 말했습니다.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리고 들어가 멀리 떨어진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거라. 거기서 공주를 찔러 죽이고 그 증거로 내게 공주의 허파와 간을 가져와. 내가 소금 간을 해서 끓여 먹을 테니까. 네, 끔찍하죠. 바로 공주의 허파와 간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겁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순대를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소금 간. 네, 순대는 간하고 간하고. 근데 왕비가 콕 집어서 허파와 간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허파와 간은 왕비가 백설공주의 확실한 죽음을 확인하고 공주의 아름다움을 자신의 완전한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왕비가 백설공주 것이라고 믿고 멧돼지의 허파와 간을 직접 요리해서 먹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왕비의 행동이 좀 왕비를 더욱 악한 모습으로 묘사를 해서 네. 그 선과 악을 되게 극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백설공주처럼 되려다가 멧돼지처럼 되겠네요. 아, 네. 게다가 그림 동화 초판본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한 가지 설정이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백설공주가 어떻게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살아났는지 기억하시나요? 왕자의 키스? 예, 보통 왕자의 키스로 백설공주가 깨어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네. 하지만 그림 형제 버전의 백설공주는 좀 다른 방법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초판본 백설공주에선 백설공주가 왕자가 아닌 하인이 한 어떤 행동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요. 어떤 행동이었을까요? 하인이 등을 두들겨줘요. 바로 답을 맞아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왕자의 명령으로 계속 유리관을 들고 다녀야 했던 하인 중 한 명이 이딴 죽은 여자 때문에 우리가 하루 종일 고생해야 되나? 라고 화를 내면서 관을 열고 공주의 등을 가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주의 목에 걸린 사과가 튀어나오고 그렇게 백설공주는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우와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이것도 되게 현실적인데? 그쵸. 교수님 그러면 결말도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이제 백설공주의 결말은 백설공주와 왕자가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이 나죠. 네. 그런데 그림 형제 백설공주의 마지막 장면은 왕비가 석탄불에 시뻘겋게 달구어진 쇠신발을 신고서 쓰러져 죽을 때까지 춤을 추어야 하는 형벌을 받으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벌을 보면 무언가가 연상되지 않으시나요? 마녀 사냥? 예, 바로 중세 시대의 역사적 마녀 처형 관습을 동화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그 있습니다. 역사가 또 담겨 있구나.